안녕하세요. 인생 보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 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지상학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드라마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셨는데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표작이라니까 좀 쑥스러운데 영화는 이제 잔여목, 학생부군 신이 하여튼 한 60여 편 정도 영상화된 것만 영화는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쵸. 시나리오만 쓰고. 드라마는 뭐 그 왕초 또 은하수라 시나리오라고 이제 SBS 첫 주말 연속극 그냥 수십 편이라고 해줄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많이 지금 작품을 하셨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극장 간판을 그렸는데 국도극장 지금 없어졌는데 다 파라마운트 극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극장을 이렇게 무상으로 들어다닐 수가 있었죠. 형님 덕분에. 형님이 계시니까. 가끔 거기서 이제 봤던 게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가끔 도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소설하고 다르고 하여튼 이 영상이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이 길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해서 워낙은 제가 서울대 미대에 들어가서 그림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형편도 안 좋고 그래서 중간에 또 영장도 나오고 군대를 갔고 그래서 군대 가서 이제 그 말년에 이제 시간이 나면서 그 이미 습작은 좀 해봤지만 그때 쓴 게 광화문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사극인데. 그거를 이제 동아일보, 그 당시에는 현상고모가 동아일보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현상고모가 이곳저곳 있는데 그게 여행이 75년대 되는 바람에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시나리오 제대로 접어든 거죠. 광화문이라고 군대에서는 쓴 작품이 그렇죠. 거의 말년에 이제 시간이 나서 또 보직이 이상하게 대대장 당번병이 돼갖고 내무장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서 아주 좁은 그 구탱이었는데 거기 앉아갖고 이제 틈만 되면 계속 밤새면서 쓰고. 그럼 제대 후에 그거를 맞아요. 그 제가 그 제대하고 나서 그 집에 와서 좀 이제 수정도 했겠지. 그 다음 해에 바로 됐으니까. 그래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모든 문학도들의 꿈이 신춘문예였거든. 신춘문예 병 걸리는 뭐 신춘문예 병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거기 당선되면 굉장히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나가, 소위 말하는 유명해지는 그 길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러고도 이제 끌탕을 한 게 한 2, 3년 엄청 고생하게 되죠. 왜냐면 프로로서 그 몸을 담근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면 정식으로 시나리오 작가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는 언제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까 그 제가 광화문 얘기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진짜 전설적인 감독 유현목 감독이 심사를 했거든. 김정옥 교수라는 분하고 김정옥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 양반이 이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고 근데 유프로덕션이라고 지금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영화라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 극장에서 왜 문화영화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뭐 교통안전, 불조심 이런 것도 아주 유치한 거 그런 거 내지는 이제 각 기업의 무슨 홍보 영화라든가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픽업을 해서 그래서 문화영화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갑자기 그 마징거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애들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김청기 감독하고 유 감독하고 마음이 맞아서 우리도 저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로봇 태권부예요. 로봇 태권부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그 제가 사극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유현목 감독님하고 세종대왕이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딴 사람이 하게 됐고 예. 그 유 감독님이 볼 때에 그 애니메이션이라면 젊은 쪽에서 써야 되거든. 그때 제가 제일 젊었으니까 그랬는지 하여간 저를 좋게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의 형식도 잘 몰랐는데 하여튼 연구해 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SF 책도 보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김창규 감독하고 의논해 가면서 만들어낸 게 로봇 태권브이죠.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하르며 멋지다 신난다 태권비 만만세 우정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말 저도 엄청 좋아했고. 태권브이가 잘 되는 바람에 애니메이션만 13개를 썼거든. 네. 금융 하나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괜히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 망가 뭐 이러고 망가 작가 이렇게. 근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은 제일 대표작이 돼버렸거든.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된 거죠. 네. 그 로버트 태권브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구상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징가 제트가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그 텍스트는 아니고 하여튼 뭐 모델은 된 건 맞아요. 예. 근데 그대로 가면 표절이잖아. 그렇죠. 김청기 감독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마징가 제트로 마징가 태권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이 네. 그 지방 장사들이 다 있잖아요. 마징가 제트와 유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타고 가자 이건데 네. 그건 조금 이제 양심상 안 되니까 연구를 한 게 그 로봇인데 태권이라는 것이 한국적이니까 네. 태권도를 도입을 해서 전 세계에 격투기하고 싸움을 붙이면 어떠냐. 응? 그래서 이제 뭐 레슬링이니 뭐 킥복싱이니 별 이상한 로봇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걸 태권브이가 깨부수고 뭐 그런 얘기에다가 네. 또 너무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멜이라는 그 인조인간을 등장을 시켜서 그 멜로라인을 잡은 거죠. 좀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그 중에 특히 좀 애정이 가거나 아 이건 정말 기억에 남는다는 작품도 있을까요? 그 작품으로 승부를 보든 상업적으로 승부를 보든 쓸 때는 최선을 다해요. 예. 안 그렇겠어요? 돈이 그쵸. 수없이 들어가는 상품인데.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열이 심하고 또는 이제 제작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잘라내버리거든. 예. 좀 그 돈이 드는 씬 이런 거는. 그 영화 나왔을 때 보면 대부분 작가들은 상당히 그 실망을 하고 그래요. 아 그렇죠. 막 신나고 이렇지가 않다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움은 있는데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태권브이야 모든 사람이 아는 작품이니까 뭐 도망갈 수 없고 네. 자녀목이라든가 네. 그 대종상 받은 거니까 네. 대종상 여러 가지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학생복은 시리즈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 장례식 얘기거든. 네. 장례식. 그 죽은 박철수 감독이 이제 만든 건데 그런 거랑 드라마 쪽은 뭐 글쎄 나는 은하수를 하시는 좋게 보는데 그 당시에 SBS가 처음 개국을 했기 때문에 시청률도 안 잡히고 좀 어수선해서 네. 그건 그렇고 남들이 이제 왕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왕초도 좋아했죠. 왕초는 이제 그 제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했던 후배 작가인데 변원미라는 친구를 데리고서 같이 했거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더 하자면은 예. 그 당시에 건달 얘기는 다 돼요. 무조건 하면. 아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랬는데 유지왕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네. 나중에 이완경 작가가 무풍지대라고 썼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지왕 김춘삼이었어요. 네. 거지라는 게 재미있고 첫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거지지만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고아원도 만들고 뭐 한국 최초로 합동 결혼식도 뭐 수백 쌍씩 합쳐서 하고 그 파란만장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도 재밌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냐 그 선한 의지를 갖고서 살아온 또 게다가 주먹도 잘 썼거든. 예. 그분 얘기는 자기가 뭐 김두한도 때려 눕혔다 그러는데 다시 물어보면 뭐 때려 눕히지는 않고 뭐 이런 말을 받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굉장히 그 매력적이었어요 소재가. 네.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시나리오 많이 쓰시가면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학생들이 맨날 묻는 게 그건데 참 막연합니다. 술 먹다 나올 수도 있고 영화 같은 거보다 한 씬이든가 한 장면에서 이 뭐라 그러냐 뻥튀기가 돼서 새끼를 쳐갖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는 것도 있고 책을 보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에 좀 개변일지 모르겠는데 술 먹을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술 먹을 때요? 어떤 식으로 술? 막 떠들다가.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쪽에 재능이 없는데도 뭐 조예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뭘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그럼 생뚱맞은 대답을 해주는데 난 또 다르게 생뚱맞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 잠자다가 이 자기 직업 작가가 되면은 꿈을 꿔도 작품을 꾼다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방영되고 이럴 때는 예. 맨날 배우들하고 놀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압박감이지. 그렇죠. 정말 그게 악몽인데 사실은 네. 그 정도로 다 이렇게 빠져버린다고. 그리고 지가 알아. 이게 꿈속인데 이 알면서 이 작품은 그러니까 그 방향을 연구하는 거지. 꿈속에서도. 꿈속에서도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반영한 적도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아주 어쩌다 얻어 걸리는 수가 있는데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깨어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뭘 그쵸. 꿨지 이러는데 이상하게 어떤 건 남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인생 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지상학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갑사마을인데요. 갑사마을 예, 어떤 그 충남 공주에 있는 그 절인데 절이에요. 예, 그 절 밑에 그 민박인데 한옥마을로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로 이제 여행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한 7, 8년 글을 거기서 쓰고 오히려 집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고 네. 거기가 그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진짜 갑사마을이요? 전적으로 저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글을 쓰니까 영화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잡지나 이런데 창작의 산실이니 문화 명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돼서 지금도 그 다니는 사람들이 더럽게 있어요. 한 7년 정도 사셨으면 작품을 거기서 꽤 많이 쓰셨겠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네. 제가 이제 그 지치더라고. 이 의대 봐서 글 쓰는 것이 네. 이렇게 살다가는 뭐 먹고는 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나름대로 젊을 때니까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좀 개발해서 안 팔리더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갑사에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법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중간중간 뭐 그 의뢰받는 것도 써서 감독들이 매너로 진치고 살았죠. 명색은 뭐 작품 부탁하러 온 거라고 하지만 그냥 놀러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낚시하러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거기서 한 7, 8년 살면서 그래도 제 젊은 시절에 좀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은 그때 그래도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어떤 작품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때 이제 쓴 게 이 대종상 받은 자녀목이라든가 또 뭐 그 학생부군 씨도 거기 썼나? 하도 엄청 많이 썼어요 거기서 뭐 사방지 뭐 이런 거 또 헬로윈 걱정 뭐 이런 걸 영화는 그쪽이고 그곳에서 확실히 좀 여유롭게 좀 즐기면서 쓰니까 좀 글이 좀 잘 써지네요. 어떤 거. 그렇죠. 아니 이런 거 있으니까 안 팔리면 그만이다. 마음이 일단 여유로워지셨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뭐 파는 이제 사서 영상화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알 수 없는 거고. 그 작품이라는 것도 팔자가 있어요. 내가 보건데 이거는 뭐 내가 썼지만 별론데 하는 건 또 죽어라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이거는 왜 영화 안 하지? 하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갑사마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계룡산 쪽에 있는 예,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그 수정식당이 있고 그 뒤에 녹수장이라는 그 모텔이 있는데 그 한 집에 사는 거거든. 그 아줌마가 제가 하도 오래 있었으니까 가면은 5명 이하는 돈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당시 어디 숙소를 구하신 게 아니라 모텔에서 이렇게 잡고 그 집이 그러니까 수정식당이 그 안에 자기들 살림집이 있었어요. 살집 아무도 안 살았거든. 네. 그 저 혼자 가서 있으니까 집도 관리해주고 뭐 이런 거. 그게 거의 식구처럼 지냈지.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이게 마음이 편하니까 또 글도 잘 써주시고 또 경치가 좋으면 왠지 글을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전성시대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충무로인데 충무로야 뭐 영화 쪽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특별한 사연이 있네요. 예, 모든 영화인들의 키워드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요즘 영화인들하고 좀 다른 게 네. 그때는 진짜 가난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정이 정말 철철 넘칠 만치. 네. 그 저녁 때 되면은 대부분 어느 술집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진짜 돈 없고 배고프면은 그냥 술집 술래하는 거야. 가갖고 그 문 열면 이제 아는 척하면 네. 괜히 민망하니까 김 감독 안 왔어? 뭐자고 그러잖아. 근데 김 감독이 뭐 한두 놈이야? 아, 그냥 알면서도 야 이리 와 앉으려면 아니야 나 김 감독 만나러 왔어. 그래갖고 이제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나 주저앉히고 네. 날 누가 술값 내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거든 진짜. 네. 심지어는 뭐 나중에 갈 때 또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니까 또 차비 안 주면 또 교통비 안 주면 또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별로 밉지도 않고 네. 다 이렇게 넘어갔던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가면 이제 그게 거의 영화사가 이제 강남으로 옮겨가고 네, 그렇죠. 인쇄소라든가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서 좀 진짜 어떨 때 이렇게 좀 해질녘에 가면은 좀 눈물겹다고 할까? 그 애잔함이 있어요. 네. 그 세월이 지냈더라도 아직도 영화의 상징거리는 충무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마음의 고향 이런 말을 쓰는데 아마 모든 영화인들한테는 태어난 고향만치나 그 간절한 곳이 충무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영화 하면 충무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활성화를 좀 시켜서 그래서 그 하면 좋을 텐데. 부분을 이제 제가 영화인 청년협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살려보려고 제가 모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프로젝트라서 수백억이 드는 거라서 쉽지가 않고 또 이미 그 자리 잡은 상인들하고 이게 또 맞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는데 그 중구청이나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은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걸 살릴까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랜드마크를 딱 해놓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매일경제로부터 저 도남원 인대까지 그 영화의 거리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제가 그 마스터 플랜도 만들었어요. 예. 설계도도 짰었는데 그게 그 국가 그 나라에서 지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민간들도 들어와야 되거든. 네. 근데 그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큰 거라서 지금 일단 하여튼 이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들은 있어요, 전부. 네. 꼭 충무로가 다시 영화인들로 북적북적하는 네.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시나리오 선집인데 시나리오 선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이제 2011년에 해서 이게 꽤 오래된 건데 네. 제가 과연 뭐 선집을 낼 만치 훌륭한 작품을 썼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예. 뭐 남기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제가 학교나 일반 교육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작가가 됐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또 추동을 해서 하나 내세요 이제 이래갖고 시나리오 선지, 애니메이션 선지, 특집극만 모아서 이제 3권짜리를 냈죠. 그래서 그 좀 옛날 문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저 젊은 친구들이 보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웃을 수도 있는데 하나의 기념으로 낸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그 한국 예술평론가 협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그걸 보고 그 해에 올해의 예술가상에서 문학 부분을 줬어요. 오. 영화가 아니고.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문학이냐 아니냐 많이들 이제 논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거기에서 뭐 몇 사람이 시나리오도 문학이 맞다. 또 한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시나리오 작가들이 했던 그 위상이라는 게 좀 네. 뭐랄까 좀 낫다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또 감독이 다 주도를 하고 텔레비전은 뭐 아마 작가가 더 이렇게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대한 그 아쉬움이랄까 열패감 같은 게 이 시나리오 작가들이 있어요, 진짜로.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격려의 차원에서 아마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인생고수 키워드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또 색다른 부분, 재밌는 부분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도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작가로 어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작게는 수만 명 영화, 크게는 수천만 명이 보는 것을 즉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과 감동을 주는 걸 만드는 게 작가잖아요. 예. 쉽게 덤비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상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30대 중후반의 여자가 편당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받는 작가들이 있거든. 네. 상당히 있어요. 뭐 몇 명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5천만 원이면은 연봉 아니요? 그렇죠. 저도 글 써봐서 아는데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 이틀이면 써요. 근데 일주일에 2개가 나가잖아. 네. 1억이 되는 거란 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환상 때문에 옳은 건지는 몰라도 네. 너무 많은 작가들이 몰려.
제가 왜 선생을 중간중간 관두고 싶어 했느냐 하면은 그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그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대학원도 그래서 관뒀는데 예. 이거 글 쓴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40 가까이 되고 이러면 이거 완전히 눈팬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얘는 작가들이 좀 힘들 텐데 하는데 또 대놓고 얘기를 하면 선생일지라도 또 별로 좋게 얘기 안 해요. 뭐 지는 뭐 얼마나 잘 쓴다고 이럴까봐 그런 얘기도 힘든데 아무튼 우리 그 대부분 작가 지망들이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예능 센스랄까 예. 뭐 이런 거에 좀 착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원을 다녀도 내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하나 나오기도 힘들어요. 예. 직업 작가 또 데뷔를 했어도 계속 타고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직업이라는 건 인식을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죽이면 또 안 되니까 예. 뭐 해보라 이거지. 해보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검증을 해보고 이 길이 어렵구나 나는 좀 힘들겠구나 하면은 빨리 접는 것도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예. 절대 쉽지 않다고. 네. 그런 걸 좀 강조해주고 싶네요. 아,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너무나 쉽게 도전하다 보면 그렇죠. 또 실망감도 커지고 그런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전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접어라 이거지.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작가가 되기 어떤 자질이 좀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오래 되셨으니까. 근데 꼭은 아닌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면 알아요. 가능성이 요만큼 있다. 네. 얘는 거의 될 걸 이게 있고 네. 이놈은 진짜 힘든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주지? 이런 고민이 있지요. 글 문체나 이런 것들 보면 대충 이게 보이시는 아 거죠? 그럼요. 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예, 방송 작가 교육원도 그렇고 시나리오 작가 교육원도 그런데 네. 코스가 2년이에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저녁 때, 혹은 낮에. 그 한 2년 동안 하다 보면 물론 중간에 그 이제 기초반, 전문반, 연구반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이미 기초반 때 딱 보면 아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따라오더라도 네. 뭐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서 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탁월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아, 너 어디서 배웠냐? 하면 배운 것도 아닌데 지가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서 이 예를 들자면 그 교육원 다닌 사람 아니죠? 김지훈 감독 그러겠잖아요. 김지훈 감독. 네네네. 김종원이죠. 그 사람 들으면 또 화낼지 모르지만 내가 심사를 했는데 조용한 가족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네.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네. 사람 죽이기를 뭐 파리 죽이듯이 하면서 낄낄대고 이러는데 네. 앞에 타이틀을 재밌게 붙였어요. 코믹 잔혹곡 이렇게 붙여놓고 조용한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붙여놓은 게 코믹 잔혹곡이니까 뭔가 용서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 하여튼 당선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당선 소감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 작품이라 했다고. 네. 그건 능멸하는 얘기거든. 다른 그 지망생들을. 첫 작품이 어떻게 당선작이 되냐고요. 남들은 진짜 엄청. 아, 엄청 많이 써도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워낙 이쪽에 와서 지 누나도 뭐 그 연극 배우고 네. 뭐 하여튼 이쪽에 많이 관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획이나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않아 아는데 네. 근데 기왕이면 좀 겸손하게 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좀 덜어 있어요. 첫 작품이 우연히 돼갖고 네. 이걸 마치 교과서만 봤는데 무슨 좀 재수없지 그런 좀. 아, 그렇군요. 지금 혹시 지금도 계속 시나리오 쓰고 계세요? 이제 뭐 나이 먹어서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잘 나갔던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 네. 그냥 저절로 밀리더라고, 저절로. 아, 그럼 뭐 작품을 계획하시거나 그런 생각 아니, 근간에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헤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시나리오 딱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옆에서 가이드 노릇을 좀 많이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로봇 태권 얘기 또 나오네. 그 나도 좀 지겹네. 이 태권브이의 인터넷에 보면은 웃기는 얘기들이 많이 떠 있어요. 네. 태권브이가 뭐 한강 밑에 있는데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 날랑 올라온다든지 음모설도 아니고 좀 웃기는 얘기인데 네.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꽁틀이거든. 사실 얘기 자체는 예. 그 작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조금 근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태권브이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때에 네. 미국에서 핵무기 이제 개발할까 봐 굉장히 신경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가림으로 태권브이라는 초막강한 무기를 진짜 만든 거예요. 핵이 들어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감춰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갖고 감추기 위해서 희화시키기 위해서 로봇 태권브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라. 뭐 이래갖고서 하여튼 만들었고 실제는 태권브이가 그 국회의사당 밑에 있고
그 작가가 막 쫓기고 김청기도 막 암살 음모에 몰리는 좀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되게 내가 얘기했더니 재밌어하더라고요. 재밌는데요. 내 제자 중에 그 웹소설을 한대나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그 친구가 듣더니 재밌다고 네. 제가 초고 대충 썼고 그것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네요. 이 웹소설은 네. 옛날 그 문체나 이렇게 장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각색을 해서 올렸대요. 아 진짜요? 네. 나중에 이제 한번 봐야지. 다른 계획도 있으면 앞으로 뭐 계획이 세우신 게 있으시다면?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영화인 청년협회 회장을 맡았는데 예. 제가 대단해서 맡은 것 같지는 않고 제 평소에 워낙 또 이렇게 술도 좀 좋아하는 데다가 주변에 그 불쌍한 영화인들 제 친구들 얘기하는 거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술을 제가 많이 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 추동을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살 머리 아파요. 이게 감독협회, 배우협회, 뭐 시나리오협회, 기술협회, 조명, 음악 뭐 여러 가지 8개 협회가 있는데 예. 머리는 아픈데 일단 맡았으니까 이 영화인들 복지가 진짜 시급하거든. 예. 맨날 그것 때문에 제가 부딪히고 싸우고 뭔가 좀 일궈내 보려고 애쓰고 있고 그 지금 영화인들한테 이제 주택복지라고 해서 그 LH 공사에서 예. 내놓은 이 빈집들이 있어요. 그걸 주거복지연대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집을 좀 나눠주고 있는 사업도 하고 그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럼요.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 20년 거의 무상이거든. 2년 계속 연장해가면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신경을 써서 노년은 평생 지 혼자 잘 살았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나 좀 힘든 영화인들을 위해서 진짜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영화인 발전에 좀 많은 공헌하셔서 영화 발전이 더 좋아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충무로도 영화인의 도시가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더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